박사 때 월급을 예. 공개하면서 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나았는가에 네.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과여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금융 전문가를 모셔서 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돈 전문가, 블로그 Money Makes Woman을 운영하고 계신 MMW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MW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자기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저는 경제학부를 졸업을 하고 지금 현재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4년차 직장인 여성이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브런치에서 MMW라는 닉네임으로 자산 관리 관련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Money Makes Woman이라고 블로그 이름을 짓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유명한 명장면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Manners makes man이라는 그런 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아이디어를 따와서 Money makes woman의 이제 앞글자 MMW를 따와서 지은 이름인데요. 이제 이름의 뜻은 결국은 제 바램에서 이제 시작된 그런 네이밍이고, 더 많은 여성들이 이제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돈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산 관리라든지 돈 관련된 그 재무 지식, 파이낸셜 리터러시를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금융 문해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큰 포부를 갖고 맞습니다. 글을 작성 중인데, 지금까지 쓰신 글들 한 8개 있는데 어떤 주제들을 다뤘는지 알려주세요. 네, 글을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돈과 관련된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쓰려고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가질 만한 질문들이나 고민들에 대해서 쓰려고 했어요. 제가 주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로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망한 주식 투자가 있어. 그러면은 그것을 어느 시점에 손절을 해야지 가장 피해가 덜한지, 이런 실용적인 얘기들도 하고, 아니, 그 외에는 어쨌든 성인으로서 우리는 엄청난 금수저가 아닌 이상 본인 밥벌이를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돈이 우리 삶에 가지는 의미,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같은 입장에서 좀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아직 안 썼지만 쓰고 싶은 주제들은 절세 방법이라든지, 내 집 마련, 되게 막막한 주제이지만 내 집 마련,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웨딩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웨딩이라는 곳에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이 웨딩 업계가 되게 그러니까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이상한 우리나라의 웨딩 문화에서 현명하게 소비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웨딩을 잘 가꿀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글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글 Money Makes Woman. Money Makes Woman은
그냥 소개하는 글이죠. 네. 자기소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사회인이 되어 돈을 시작하면서 돈이 삶의 일부를 넘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글을 쓰는 것이 목적. 이런, 그러니까 소개가 주요였고, 두 번째 글 제목이 부자가 되려면 커피값부터 아껴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건가요? 커피값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여자들이 이제 뭐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그것을 좀 폄하하는 그런 막 된장녀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스타벅스 돈도 없는데 스타벅스 커피는 맨날 마시는 여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좀 부정적으로 맛있는 커피, 뭐 라떼 마시는 여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그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신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엄청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아낀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뭐 커피 한 잔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6,000원이라고 했을 때, 뭐, 그 6,000원 곱하기 30일이면은 18만원이죠? 네. 18만원 곱하기 12달은 얼마죠? 글쎄요. 뭐, 예를 들어, 대략적으로 1년에 뭐, 100만원에서 120만원 커피값이 나간다고 해요. 매일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셔서. 근데 그 120만원 아끼려고 내가 매일 마시고 싶은 커피도 못 마시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내가 1200만 원이라는 종잣돈이 있어요. 모아둔 통장에, 저축통장에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저희 우리나라, 글로벌 주식시장이 연 10%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글로벌 주식시장이요? 글로벌 주식시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터진 직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장이 안 좋았죠. 근데 그 다음 년도 2021년 말부터 22년에는 갑자기 폭등을 하면서 미국 주식장만 거의 한 20%, 30% 정도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과거 10년을 평균을 치면은 연 글로벌 주식시장 통합한 글로벌 주식 인덱스가 연 수익률이 10% 정도 난단 말이에요. 높네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1200만 원이 있어. 근데 그거를 그냥 S&P 500 주식 인덱스에다가 넣으면 1년에 10%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120만 원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마시고 싶은 스타벅스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 투자한 돈으로 내가 마시고 싶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1200만 원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만약에 해서 그러면 그게 정답인 건가요? 1200만 원의 종잣돈을 모두 미국 주식 근데 개별 주식이 아니라 ETF에 하면 좀 더 안전하니까 그리고 평균 10% 수익률을 내니까 그럼 이게 정답 아닌가요? 왜 모두들 이걸 하고 있지 않죠? 그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저의 또 다른 글 포트폴리오 투자법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종잣돈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에 대해서 좀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거는 미국 주식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ETF는 좀 더 어쨌든 분산되어 있으니까 여러 개별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하는 펀드니까 좀 더 리스크가 낮다. 뭐 이런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나의 총 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이 지금 있어요. 2천만 원이 있는데 이 2천만 원을 다 투자에 태울 수는 없잖아요. 뭐 리스크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왜냐면 내가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다 넣을 수는 올해 없죠. 코로나 터졌어. 네. 그래서 마이너스 10%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잣돈의 몇 % 정도는 이제 그 리스크가 적은, 그러니까 원금 손실 확률이 없는 예적금이나 뭐 파킹 통장 같은 그런 그냥 급여 통장, 저축 통장에 넣어야 되는 건데 그 퍼센티지를 어떻게 정하냐. 젊을 때일수록 적은 양의 비중을 그러한 리스크가 적은 뭐 현금이나 그런 일반 통장에 넣고 대부분의 그 비중을 뭐 주식이라든지 ETF 같은 위험 자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비중이 보통 20, 30대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총 자산의 80에서 90%를 주식이나 엄청 높네요? ETF나 뭐 채권이나 모든 그런 것들을 위험 자산에 넣고 나머지 10에서 20%를 안전 자산에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90%? 굉장히 좀 충격적인 수치일 수 있는데 가슴이 떨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뭔가 이 8, 90%가 다 없어질 것만 같잖아요. 근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다는 거지. 네. 그죠? 그리고 이 8, 90%를 뭐 한 가지 뭐 엔비디아 주식에 넣어야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험 자산에다가 분배를 해서 투자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랑 채권은 그 가격이 반비례하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이 떨어질 때는 내가 채권에 넣은 돈은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그 리스크 그 상쇄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험 자산에 분배해서 투자를 하면 돈을 잃을 확률은 적다. 채권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들었는데 머리에 붙어있질 않아요. 그 설명이. 채권이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그냥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채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회사채, 국채, 사모채권 뭐 이렇게 자산의 종류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국채랑 회사채 있죠. 국채는 국가가 대출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회사채는 기업이 대출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은행에 대출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리를 이자를 내고 뭐 연 2에서 3% 정도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잖아요. 목돈을 빌리잖아요. 그거를 그 구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채라고 해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면 회사채가 그 만약에 뭐 1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10억만큼의 그 기업 채권을 발행을 해요. 다시. 10억이라는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해요. 회사 채권.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채권을 그냥 발행을 해요? 아무나 살 수 있게? 10억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해요. 그게 회사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그 회사채를 사면 그 산 돈이 회사한테 회사한테 돈을 꿔주는 거고 그 대신 회사는 나한테 1년에 뭐 그 채권 금리만큼의 이자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 5%짜리 회사채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나는 그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회사는 나한테 5%의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저축 통장에 넣으면 5% 이자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리스크가 있어요? 있죠. 어쨌든 그 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채권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사채도 등급이 있어요. 뭐 트리플 A부터 해가지고 더블 A, B, 트리플 B, 뭐 더블 B, 트리플 B. 근데 등급이 높은 회사일수록 뭐 말씀하신 삼성전자처럼 그런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부도 날 확률이 거의 적고 그 대신 금리가 낮죠. 얼마나 낮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한테 은행보다는 기본적으로도 있지만 은행 금리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뭐 0.5%라든지 뭐 1%라든지. 근데 이제 등급이 떨어질수록 금리가 훨씬 더 높아진다. 그러면은 회사가 부도가 안 나는 이상 결국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웬만한 회사는 부도가 안 나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회사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럼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혹은 국가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렇죠. 국제 같은 경우에 이게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뭐 국가 부도가 날 일은 거의 없으니까 미국채는 금리가 거의 그냥 그 은행 금리, 시중 금리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이 적은 자산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 국채, 아르헨티나 국채 이런 데들은 그 국가 부도 확률이 좀 더 높으니까 금리가 더 높죠. 그럼 이런 거 개인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채권. 네. 채권. 증권 계좌에서 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2천만 원의 시드머니가 있다면은 이걸 어느 정도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는 스톡에다가 어느 정도는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뭐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고 아니면 이것도 난 너무 어렵다 하면은 ETF 같은 상품은 이제 저희 같은 금융 전문가가 그 펀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 여러 개별 종목들을 담는 거잖아요.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 주식도 잘 모르고 채권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ETF에도 여러 테마가 있으니까 뭐 미국 그냥 S&P 추종하는 그런 ETF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는 AI 산업에 관심이 많다. AI 뭐 관련된 ETF도 있을 것이고 근데 ETF를 고를 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거는 모든 금융기관 투자자들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인데 과거 최소 5년간의 수익률을 봐요. 그래야지 유지가 될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거야? 그쵸. 어쨌든 우리도 뭐 예전 선수들이 이적할 때 운동선수들이 이적할 때도 그 사람의 가치는 결국 과거 그 실적이잖아요. 과거 경기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똑같이 ETF 펀드를 고를 때도 이 펀드를 운용한 매니저가 과거에 투자를 잘 했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근데 ETF를 만약에 S&P 뭐 IT 산업 S&P 500에 IT 쪽을 비중을 둔 걸 샀어요. 그러면 내가 산 다음부터 또 뭐 그 ETF가 뭐 비중이 20%가 애플이고 뭐 20%가 엔비디아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비중이 바뀌나요? 아니면 제가 처음에 샀을 때 그 비중으로 쭉 가는 거예요? 계속 바뀌죠. 그 펀드 매니저가 하는 게 그 포트폴리오, 본인이 운용하는 그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을 비중을 조정하고,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내가 샀을 때는 애플이 뭐 20% 있었어. 근데 애플이 어쨌든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너무 과대평가 됐으면 당연히 그 투자자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그 애플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저평가된 IT 종목을 사야겠죠. 이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팀이 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주 PM이 있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PM이라고 하는데, 주 PM이 있고, 그 밑에 붙는 어소 레벨의 그 투자자들이 또 있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전문가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니까 ETF에 대해서 크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네요. 그치만 언제나 사고는 터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과거 수익률을 봐야 한다. 새로 생긴 펀드, 새로 런칭한 펀드는 사실 모르는 거죠. 이 PM이 뭐 잘할 수 있는 PM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떤 만약에 테마 펀드에 투자할 거라면은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이 테마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어쨌든 본인의 그 투자 논리가 있어야 돼요. 궁금한 게, 그 펀드 매니저들은 고용주가 어디예요? 펀드 회사죠. 운용사. 운용사? 네.
그러면 그 로빈후드인가? 네. 그런 플랫폼 맞아. 네. 거기서 이제 검색해가지고 ETF를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로빈후드가 증권 회사인 거예요? 그쵸. 증권사. 하나의 회사가 그럼 엄청 장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게, 그쵸. 우리나라에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있는 것처럼 거기에 로빈후드가 있는 그렇군요. 네. 20대, 30대에게는 저 80%의 네. 정도의 자산을. 옛날에는 그 미국의 100 룰이라는 게 있었어요. 100 year 룰인가? 있는데 100세에서 자기 나이만큼을 뺀 정도의 100에서 자기 나이만큼을 뺀 비중을 위험 자산에 투자해라. 그러니까 20대면은 100에서 20을 뺀 80%를 투자하라. 저는 어떤 교훈을 들었냐면 네. 자기가 가진 총 자산에서 2, 3개월 정도 살 수 있는 생활비, 주거, 맞죠. 렌트비, 네. 그걸 뺀 만큼은 굴려도 된다. 이런 그쵸.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난 이제 여러 번 들어가지고 이제 이거 해야겠다라고 정말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한두 번 들었을 때는 너무 무서워요. 이게 너무 비이성적인데 그냥 내 돈이 뭔가 뱅크에 있을 때는, 은행에 있을 때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은행도 그 돈을 토지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내 머릿속의 이미지는 그냥 그 현금이 거기 건물에 이렇게 가만히 안전하게 있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내가 ETF를 사가지고 이게 디지털로 숫자로 보이는 순간 갑자기 막 내가 만약에 앱을 잘못해가지고 앱이 사라지면 내 돈도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불안 심리가 들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ENTP의 최대 공감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은행도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은행도 그 돈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본인 은행에 금고에 두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투자를 해요. 그게 은행들이 돈을 방법의 사업이에요. 은행이 하는 사업이 그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결국에는 내가 적금에 넣은 돈을 가지고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펀드에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불리는 게 은행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한 이제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돈이 그러니까 투자한 돈이 그 손실이 날 확률이 높다는 그 불안감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주식들 보통 우량주 투자하잖아요. 뭐 엔비디아, 삼성이 갑자기 뭐 부도가 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도 이걸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2008년 금융 서프라임 몰기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코로나 위기 그런 마켓 크래시만 제외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5에서 7% 정도의 수익을 내는데 그러면 나는 그냥 뭔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 기회를 포기하고 거기 그냥 투자만 하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난 그냥 내 저축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있으면은 사실 제가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제가 돈을 금고에 넣고 있으면 그 매 순간순간 내 돈은 줄어드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연 2% 정도씩 있단 말이에요. 여러 번 들으니까 뭔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그냥 심리적인 건데 왜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냐 하면은 은행에 돈을 넣으면은 그냥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디에 묶여 있으면은 뭔가 내 돈이 아닌 느낌. ETF는 매일매일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어요. 주식도 매일매일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수수료 떼이고 하면 결국 또이또이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 그냥 느낌을 말하는 것이에요. 느낌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거는 은행과 자본가들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주고 하루하루 더 가난해지고 본인들만 이 비밀을 알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은행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은행가가 좋은 이미지가 있나요? 나는 있었는데. 어떤?
그냥 뭔가 안전하게 안전한 돈을. 느낌? 은행원 느낌? 아무튼 네. 또 어떤 주제가 있었나 한번 봐볼까요?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다. 제가 이걸 읽고서 제 친구한테 이 내용을 말했더니 네. 자기도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일단 이 내용을 한번 말해볼까요? 이 글의 내용을? 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사회 초년생일 때 겪었던 일인데, 어쨌든 제가 지인한테 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성향이 발동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한 번도 나한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못 했으니까, 갑자기 그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그리고 그때 그만큼의 돈이 있었고, 그 돈이, 그러니까, 그 노는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되게 급하다고 해서, 원래 얼떨결에 돈을 빌려주게 된 케이스인데, 지금 이제 좀 더 성장한, sophisticated 금융 전문가로서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쓰게 됐고, 저처럼, 저 같은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이런 글을 썼는데, 생각보다 이런 일이 자주 그러니까 주위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도 많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미리 본인이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저처럼 당황해서 돈을 얼레벌레 빌려주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수중에 그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아까 이미 말했듯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잣돈의 80에서 90%는 투자 자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그만큼의 돈을 줄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 그만큼의 돈이 내 저축 통장에 있다. 그러면은 잘못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는 친구나 가족이랑 돈을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내 원칙이다. 네. 그러니까 나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빌려주는 거랑, 나는 원래 친구나 가족들이랑 이런 거 하면은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때문에 돈 안 빌려준다. 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얘는 그냥 원래 돈 안 빌려주는 애라는데 거기서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부탁을 더 한다고 해서 얘가 들어줄 건 아니라는 걸 딱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포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드라마 보면은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한 집들 나오잖아요. 주인공들이 집안에 어린 시절에 빨간 딱지 붙어가지고 네. 힘들게 살고 네. 그게 다 이제 보증을 잘못 써서 그런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보증이라는 것에 혹시 개념을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보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보증을 서주면 이 상대방이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대출을 못 갚으면 그 보증을 선 내가 그 대출을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빨간 푸지가 붙는 것은 그 대출 금액이 엄청 크다는 거네요. 내 인생을 걸고서 이 사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본인이 설마 내 지인이 보증 서달라고 해서 섰는데 얘가 진짜 대출 못 갚겠어? 라는 생각이 그냥 편하게 해준 거지. 아니면은 친구니까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게 결국엔 내가 채무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이 없을 때 내가 이제 그 역할을 다 의무를 해주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고 뭐 친구의 부탁이니까 뭐 가족의 부탁이니까 보증을 서주는 건데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는 빌린 돈도 아닌데 그거를 갚아줘야 되는 거고 그 돈을 갚을 돈이 없으면은 이제
집에 빨간 딱지를 붙는 거. 근데 이 시스템은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사채에서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이 금융권에도 있는 제도이고, 은행에도 있는 제도. 어쨌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런 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있죠. 진짜로? 이게 워런트라고 아. 하는데, 그 대출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은, 보호 조항?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할 또 하나의 어떤 그 보호막인 거죠. 뭔가 불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오늘 퍼블리시한 따끈따끈한 글에서는 약간 다른 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요즘에 이제 가비 씨가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비의 밈을 따서 이게 바로 퀸의 마인드라는 그 제목의 글인데 그 돈을 잘 버는 여자들의 마인드셋이라는 부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돈을 잘 벌까,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잘 벌까에 대해서 써봤고 이 글을 쓰게 된 어떤 그 시작점은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서 봤는데 긍정적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 그게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냐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은 어쨌든 장밋빛 그 결과, 장밋빛 미래 그런 것들을 볼 더 확률이 높고 부정적인 사람은 애초에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도할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더 많이 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기본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글이고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외에도 두 가지 성향에 대해서 썼는데 한 개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 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시련이나 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딛고 일어서는 그런 성향을 말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거는 어떠한 뭐 연구 결과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도 이런 뭐 어려움이나 고난에 대해서 좀 그 레질리언스가 높아야지 이런 시도들을 더 과감하게 많이 하고 그러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성공을 하면 뭐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확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거는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그냥 되게 중요한 어떠한 성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본인이 목표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미신적인 그런 근거 없는 미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되게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도 하고 뭐 성공이든 뭐 부자가 되는 거든 잘 본인이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룰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뭔가 금융 블로그라서 딱딱한 얘기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좀 자기 개발스러운 하지만 좋은 얘기도 들어와 있어 나와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중간중간 껴있으면. 감사합니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다고 하셨죠?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더 쓸 계획이 있는 얘기, 주제들이? 저는 이런 그 돈이나 스트레스, 뭐, 어쨌든 돈과 행복,
돈이 많아지고 행복한가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주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네. 성인으로서 어쨌든 돈을 계속 벌어야 되고. 근데 그러면 본인이 하기 싫은 돈을 벌어야 돼서 본인이 하기 싫은 일만 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이죠.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니까요. 돈과 행복의 관계. 그래서 저는 네. 막연하게 돈에 대한 생각은 그냥 덮어두고 왠지 돈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내가 나의 청춘의 그 귀중한 시간을 투자를 함으로써 내 청춘이 깎아먹힐 것 같은 막연한 생각?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그런 돈에 대해만 생각을 하면은 뭐 금융권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것만이 뭔가 합리적인 결론일 것 같고 뭔가 뭐 그럼 예술가는 어떻게 뭐 돈이 많이 버는 예술가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과학자도 있잖아요. 그게 근데 비율이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은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면은 불행한 삶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없는 과학자, 돈이 없는 예술가는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제가 MMW님을 섭외하고 싶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대학원생, 이공계 대학원생이 월급을 받기는 하는데 그 월급 수준에서 뭐 금융적으로 공부를 한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얘기를 하면서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좋아요. 일단 그냥 제 케이스를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케이스는 뭐 박사생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긴 한데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내 케이스가 아니라 내 사례가 아니니까 얘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석사 때는 장학금을 받아서 800유로를 월에 받았어요. 800유로 하면은 120만 원 정도를 월에 받았고 그리고 기숙사가 250유로. 250유로면 한 40만 원? 40만 원의 그 주거비가 나갔고 그러면은 80만 원이 남네요. 근데 나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냥 막연히 장학금 당연히 긴근히 살 만큼 주겠지 하고서 그냥 막연히 아꼈던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80만 원이 남았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 본인의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 지난달 아니면 과거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월 소비 이게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지 그 수중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가계부를 쓰라는 말이죠. 그쵸. 가계부를 쓰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저도 사실 가계부를 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가계부를 쓰기 전과 후에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의 차이를 보면 저도 그러니까 그냥 매월 마이너스는 안 찍히니까 어쨌든 내가 돈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덜 쓰고 있다 정도로만 가늠하고 가계부를 안 쓰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를 쓰는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돈을 아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계부를 쓰면 내가 나의 정확한 소비 내역을 어쨌든 보고 계산을 하니까 수중에 얼만큼의 돈이 내가 남는구나. 평균적으로 매월 나는 이만큼 정도 쓰고 이만큼 정도의 그 비상 자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오늘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나 어떤 행동에 돈이 어쨌든 연관이 되죠. 돈이 쓰잖아요. 네. 밥을 먹든, 뭐, 어디를 가든, 뭐, 버스를 타든, 네. 다 돈이 들기 때문에, 저의 소비 내역을 보면 나의 생활 패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계부 쓰는 것을 어떠한 그냥 나의 돈 관리를 위한 숙제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소비 내역을 이렇게 한번 추적을 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이렇게 생활을 했구나, 라는 것을 한번 회고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부장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충동적으로 뭐, 가방을 샀어. 아니면은, 뭐, 마라샹궈를 내가 막 엄청 막 추가해가지고, 먹었어. 막 4만 원짜리 유화정 막 시켜가지고 먹었어. 그러면은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지난달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런 소비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그냥 일기 쓰듯이 이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게 또 귀찮으면 뭐 2달에 한 번 이러한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가볍게 이 가계부를 쓰면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왜 가계부를 원래는 쓸 생각을 안 했냐면, 가계부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짠돌이들이 하는. 그쵸.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아껴 쓰면서 사는데, 어차피 가계부를 쓰나 안 쓰나 내 생활 패턴은 똑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쓰면서 뭔가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좀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가계부 작성이 뭐 내가 돈을 뭐 과소비를 했네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게 하기 싫어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되어버리는데 그냥 나는 그냥 건강 체크하듯이 그냥 나의 재무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무지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나 뭔가 불안감이 더 크냐 아니면은 그냥 귀찮아서 이걸 안 하냐. 그거를 본인이 저울질 해봐서, 하는 쪽으로. 가계부에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또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가계부 제가 쓰는 가계부의 양식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가지고, 제 브런치에 오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든, 뭐, 아니면은, 제 포트폴리오 투자법 글에 이 링크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편안하게. 네, 하실 수 있습니다. brunch.co.kr @mmw 치면은, 머니맥스 워먼 블로그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거기 6번째 글, 포트폴리오 투자법에 들어가면은, MMW님이 심혈을 기어 만들어두신 네. 아니면은 인스타랑 스레드 계정도 있어요. Money Makes Woman이라고 그냥 영어로 그 글자 그대로 치시면 계정이 나오는데 포스팅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 가면은 브런치 링크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오, 지금 보고 있는데 예시도 있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네.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사용법이 써 있는데 어디에다가 뭘 써야 되는지 다 써 있거든요. 그럼 이게 본인이 쓰고 있는 그 양식인가요? 네, 제가 쓰고 있는 양식입니다. 금융 전문가가 쓰는 양식을 여러분들이 똑같은 양식을 다운받아서 써보실 수 있습니다. 오, 훌륭하네요. 아주 재능 기부. 감사합니다. 훌륭히 하고 계시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는 아까 석사 때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얘기했었는데, 박사 때 월급을 공개하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나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싶어요. 박사 때는 중간에 월급이 올랐어요. 왜냐면은 학생회에서 투쟁을 해가지고 월급을 올려서 한 320만 원 정도로
받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아껴야 된다는 마음이 강해서, 네. 월세를 한 80만 원 드는, 네. 8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동네에서는 굉장히 싼 방이었어요. 그래서 쉐어하우스에서 다른 사람들 5명이서 같이 사는 네. 되게 싼 방에서 지냈거든요. 네. 그래서 320에서 80을 빼면 240인가요? 네. 240만 원의 돈이 남았었어요. 네. 근데 이곳에 대해서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았고, 예. 그냥 나는 조금씩 썼어. 뭐든지. 네. 그러면서 그냥 계좌를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현금을 독일에서 많이 쓰니까 현금 출금을 하잖아요. 네. 현금 출근을 하러 그 ATM에 가서 그럼 잔액이 남았는데 네. 매달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게 보여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이 줄어들고 있진 않구나. 그냥 올라가긴 하는구나 하는 그런 감각만 조금 있으면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지금 비트윈 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입이 없지는 않았어요. 네. 이 올해 그 실업급여로 또한 얼마 정도 받았지? 한 150만 원 정도 받았고, 네. 그리고 또 그 거주비를 암스테르담 병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1,000유로, 그것도 120만 원인가? 그래서 원래 벌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네. 270만 원? 네. 벌었어요. 예. 근데 제가 암스테르담 월세도 내고 독일 월세도 내면서 네. 실제로 남는 비용은 120만 원도 주거비로 다 나갔고, 네. 150만 원에서 80만 원 나고, 그러면 70만 원이 남았던 거죠. 네. 원래는 240만 원이 남았는데, 네. 근데 내가 이때 심리가 어땠냐면, 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박사를 따고 네네. 또 고생을 암스테르담을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여기서 아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암스테르담은 안 그래도 물가가 비싼데, 울지 마. 울지 마세요. 안 그래도 물가가 비싼데 맨날 외식하고, 네. 그리고 괜히 이렇게 네. 음식점 가가지고 메뉴판 보면 맨 위에 싼 음식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좀 더 비싼 메뉴가 있잖아요? 네. 맨 위에 것도 맛있어 보였는데, 네. 맨 위에 걸 안 먹었어. 그냥 네. 짜증이 나서. 그런 심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때도 가계부를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가계부를 쓰면서 내가 쪼달리기가 싫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씨발 비용인가요? 그쵸. 아니, 근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했는가의 기준인 것 같아요. 시발 비용의 정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난 너무 그러니까 나는 막 제일 싼 게 먹기 싫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나는 나한테 보상을 해주고 싶어서 이만큼의 더 비싼 메뉴를 먹었고, 그거로 인해서 본인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소비였으면 전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미 뭐 이거 통장잔고에 내가 돈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 비합리적인 소비겠지만 내가 본인이 어쨌든 남은 돈도 있고 원하는 데에 소비를 한 게 전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돌이켜 봤을 때 이게 그 돈을 쓰고 나서 기분이 안 좋으면 그건 잘못된 소비라고 생각해요. 만족감을 내가 홧김에 그 돈을 썼는데 뭔가 계속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내가 충동적으로 그냥 그런 거 지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이 그 돈을 쓰면서도 만족감도 못 느끼고 과소비를 한 거니까 그거는 잘못된 소비이다. 그럼 그거는 소비를 하기 전에 약간 이게 약간 사치인데 이걸 하고서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치라면은 사실 다른 항목에서는 좀 줄인다든지 이러는 게 좀 좋은 소비 습관이겠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고생하셨네요. 네. 화장실 가고 싶은데 한번 끊고 갈까요? 네. 네. 네.
파트 2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MMW님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더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나요? 아니면 전 질문이 아직 네, 있거든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할게요. 질문해주세요. 저의 미래를 그려볼까요?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저 지금 박사를 마쳤고 네. 취직보다는 일단은 연구를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은 네. 포닥이라는 포스트 닥터 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혹시 아시나요? 이게 무엇인지? 포스트 닥터요? 네. 잘 몰라요. 이거는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보통 원래 역사적으로는 이 박사를 한 사람이 바로 교수가 되는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가 지나서 이제 박사들이 많아지면서 네. 박사들 중에서도 다른 연구소 박사를 한 연구실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뭔가 배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임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바뀌면서 그 계약직으로 다른 대학교에서 연구원 생활을 짧게 하는 그 기간을 포스트 닥터, 그러니까 박사 이후에 박사 후 연구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바이오 하는 사람들은 기간이 뭐 길면은 10년이 넘어가기도 하고 불안정. 보통은 박사 후 과정 포스트 닥터는 계약이 막 길어야 2년 정도 계약을 그 컨트랙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그 연구실에서 돈이 충분하면 계약을 연장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의 다른 연구실에 가서 또 포닥을 해요. 그럼 또 계약직으로 2년 정도 일하고 그러면서 실적이 점점 쌓이면서 그 이후에 이제 임용을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뭐 AI 같은 경우는 뭐 포닥 1년 다 마치지도 않고 바로 임용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워낙 이제 분야가 커지고 있고 수요도 많고 하니까 돈도 많고. 근데 지금 제가 옵션이라고 보기보단 가능성이 두 개가 있어. 암스테르담에서 포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포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암스테르담은 그 자궁 연구를 하는 연구실인데, 산부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연구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연구비를 매년 따야 되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불안정한데 의사들은 한 80% 자기는 진료 보고 나와서 남는 시간에 연구를 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매년 약간 연구비를 따와야 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런데 제네바 같은 경우는 이미 연구비가 있고, 그리고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월급이 세요. 거기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아요. 근데 여성기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약간 줄고 제가 하고 있던 뇌과학 연구를 약간 뇌과학 연구의 연장선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돈만 생각하면 스위스로 가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그쵸? 근데 뭐 이렇게 만약에 내가 자궁에 대한 진짜 열정이 있다 하면 암스테르담을 가서 쫄쫄 굶더라도 이걸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본인 선택의 기로에 놓이셨나요? 근데 뭔가 암스테르담에 있을 때는 당연히 암스테르담 와야지. 쫄쫄 굶어도 세상에 위대한 과학자들 다 쫄쫄 굶으면서 과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왠지.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당연히 스위스를 가야 돼. 왜요? 그러니까, 왜 한국에 오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기준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좀 더 여기서 이제 뭐 내가 답변을 내달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내가 결정할 건데 이런 불안정한 임금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한테도 이런 90%의 자본을 투자를 한다는 게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들으신 조언 중에 본인 생활비의 2~3개월 분만큼은 현금으로 두어야 한다. 라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아예
급여가 없는 월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emergency 자금이라고 하나? 그 용어가 있는데, 그만큼의 비상금은 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아무래도 직장인이고, 안정적인 그냥 그 급여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분배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어쨌든, 진리하란, 님이 모아놓은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 3개월만큼의 비상금을 빼고 남는 금액. 네. 그만큼을 투자하는 게 맞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진단이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도 비슷한 경우일까요? 만약에 프리랜서도 비슷한 경우이냐? 그 프리랜서의 급여가 안정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과거에 뭐 1년 정도 데이터를 봤을 때 안정적으로 얼만큼의 그 급여가, 그러니까 소득이 있었다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랑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냥 금융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사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사람이든 기업체든 그 사람의 그냥 그 자본주의적 관점에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그게 뭐 학생이든 뭐 원생이든 포스닥 뭐 연구원이든 학자든 그런지 않은 직업군도 많잖아요. 네. 사실 그 직장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직업 세계에서의 되게 부분적인 그거일 뿐이고.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게 너무 길게 정확하게 설명했지만. 그렇군요. 또 하나 질문이 있는 분야는 네. 노후? 네. 에 관해서.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막연하게 네. 돈에 대한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선택들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막연하게 나는 내 말년은 네. 뭔가 폐지 줍는 사람이 될 것 같은, 독거노인이 될 것 같은 그런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년을 맞이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만큼 또 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최대한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이게 왠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약간 막연한 불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덜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려 하는데, 근데 또 수십 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뭔가 예견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정확히 그래서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지금? 노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죠, 사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근데 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 대비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만 제대로 내면.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국민연금으로 나온 게,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는데, 연 100만 원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이 안 될걸요? 몇십만 원일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든, 뭐, 어쨌든, 어떤 그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뭐, 퇴직연금이라는 게 제도가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그냥 연금저축이라는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연금저축을 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그럼 투자인 거예요? 연금저축 계좌에도 뭐 예금 상품도 있고, 뭐 주식 상품도 있고, 뭐 펀드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어쨌든 개개인 사회 구성원들이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살아야지 국가가 건강하니까 이런 연금 저축을 굉장히 장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 저축 계좌에서 투자를 해서 버는 소득은 세금이 아마 몇 천만 원까지는 절세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연금 저축을 장려한다. 몰랐네요. 그래서 프리랜서나 이제 그 진리아라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회사에 소속이 돼 있지 않더라도 그런 개인 연금 저축을 하면 된다. 그럼 그거는 매달 얼마씩 넣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뭉텅이로? 뭉텅이로 넣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적금 상품은 이제 뭐 그 매월 뭐 얼마씩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 네. 연금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그렇군요. 저는 뭐 어느 정도 궁금점들이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돈에 대해서 멀게 느꼈던 그런 것도 좀 덜한 것 같고. 저는 약간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금융업계에 있고 뭔가 돈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돈을 버는 게 어쨌든 그냥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당연하거든요. 네.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한다면 많이 벌수록 좋고, 네. 그리고 돈이 없으면은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든 뭐 그러니까 아플 때 뭐 주위 사람들이 아프다든지 뭐 내가 아프다든지 뭐 부모님이 뭐 갑자기 아프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제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진리 하느님도 그럴 것 같고. 네. 그래서 왜 그 돈을 많이 그런 욕구가 없는지가 약간 궁금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네. 갑자기 딴 얘기처럼 들 수 있는데 네. 비슷한 얘기긴 하거든요. 대학교를 다닐 때 주변에 기계공학과 선배였는데 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네. 막 학고 맨날 맞고 그러면서 뭐 학내 정치 활동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다른 일을 했었어요. 네. 근데 고대에서 기계공학과 나오면은 좋은 회사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저걸 하나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 중에 이반지아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은 이제 예술가의 삶을 택했어요. 그래서 작품 활동으로서 생계가 거의 안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편의점 노동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뭔가 안정적인 직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럴까? 근데 그 사람의 에세이를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작을 해야지만 행복을 한 거예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뭔가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근데 이제는 뭔가 내 자아 실현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약간 뭘 해야만 행복하다 그런 건 없긴 해요. 근데 여태까지의 나의 선택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거에 약간 치중을 해서 그냥 다른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이걸 해야만 내가 행복하고 자아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나 그런 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돈으로 보상되는 게 아닐 경우에는 그렇겠네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저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고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서 돈이 필요하니까 본인이 필요한 만큼 생계를 하는 데 만큼의 본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필요한 거고 그게 없으면 이제 힘들겠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금융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편안한 거고. 그렇지만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하이어 레벨의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더 윤택한 삶을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면은 약간 이해가 가나요? 그럼 막 예술하는 사람들. 그렇게 배고프게 사는 거. 본인이 그걸 그렇게 하면서 고통스럽지 않다면은 저는 고통스럽긴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노동 시간에 대한 리턴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해야지만 충족감이 드는 그런 거예요. 그 둘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균형을 찾으면 안 될까요? 그게 잘 되는 시스템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뭐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네. 뭐지? 생활 뭐 기본급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로 길거리에 앉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그쵸, 시스템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죠. 약간 그런 사회에서 행복한 예술가가 배고프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예술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게 이상적인 어떤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그냥 더 많은 여성들이 돈 문제에 있어서 고통받지 않고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돈에 대해서 욕심을 더 많이 가져도 좋을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소감이 있으실까요? 저는 좀 맨 처음에 떨렸는데 그러니까 말을 잘 정리해서 하는 성격이 아니고 이것도 자기 확신이 없는 말이었네요. 어쨌든 저는 글로 쓰는 게 좀 더 편해가지고 말로 이렇게 즉석에서 저의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수다 떠는 것처럼 하니까 시간이 잘 흐른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도 나왔던 것 같고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은 다양한 주제들로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Money Make the Woman 블로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 가계부 플랫폼도 포맷도 많이들 다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